안녕하세요. 낡은 우리 동네가 멋지게 변신하는 것, 바로 정비 사업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네,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자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비 사업 동의율 확보 완벽 가이드인데요. 이걸 보니 정말 든든한 로드맵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가 정말 좋은 게 그냥 법조항만 딱딱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사업의 첫 삽을 뜨기 전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인 주민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는지 그 실전 노하우를 시간 순서대로 아주 친절하게 풀어놨어요. 네네. 오늘은 이 가이드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각 단계별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여정의 출발점, 우리 동네는 과연 어떤 사업에 해당될까? 여기서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정비 사업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죠.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규모랑 규모요? 네, 그리고 동네의 현재 상태예요. 네 가지나 되는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재건축, 재개발 말고도 더 있나 봐요. 그렇죠. 먼저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가 있어요. 아, 소규모? 네, 둘 다 이름처럼 좀 작은 규모의 사업인데요. 소규모 재건축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은 괜찮은데 낡은 빌라나 주택 몇 개 동만 모여 있는 곳이 대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길이나 공원은 멀쩡한데 건물만 콕 집어서 새로 짓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200세대 미만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럼 가로주택 정비는 뭐가 다른가요? 가로주택 정비의 핵심은 블록 단위라는 거예요. 네,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블록, 즉 가로구역 전체를 정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 필지의 집주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스케일이 훨씬 크겠네요. 맞습니다. 재건축은 주로 낡은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기반 시설은 멀쩡한데 아파트가 낡아서 다시 짓는 거죠. 음, 반면 재개발은 가장 광범위한 사업이에요. 낡은 집은 물론이고 좁은 골목길이나 부족한 공원까지 동네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재건축 대상인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가 맞는지 이 유형을 정하는 게 첫 단추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긴 여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걸 보니 거의 1년이 넘게 걸리는 6단계짜리 로드맵이 있던데 이걸 보면 숨이 턱 막힐 것 같아요. 하하, 맞아요. 정말 긴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이 로드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2단계는 사업 준비, 준비 단계? 그리고 3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예요. 사업 준비 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1단계는 기초조사예요. 약 한 달 동안 우리 땅이 법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땅인지 서류를 떼보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사업성 분석인데요. 한두 달에 걸쳐서 대략적인 설계도를 그려보고 공사비는 얼마나 들지, 그래서 주민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얼마쯤 될지 계산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 2단계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정말 될 만한 사업인지 숫자와 법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건강검진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때 나오는 예상 분담금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맞아요. 이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야 다음 단계인 3단계 추진위원회 구상, 즉 사람을 모으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네. 그리고 4단계가 바로 동의서 진구, 5단계가 정비구역 지정, 마지막 6단계가 조합 설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 강조되어 있네요. 이게 건강검진의 첫 항목인 셈인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기에 사업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토지음이라는 사이트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서 딱 네 가지만은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네 가지요? 어떤 것들인데요? 첫째, 용도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도피, 즉 용적률이 달라지거든요. 아, 만약 고도지구 같은 걸로 묶여 있으면 사업성이 뚝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둘째는 도시계획 시설 저촉 여부예요. 우리 사업 부지 한가운데에 도시계획 도로나 공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땅은 빼고 사업을 해야 하니까요. 와,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숨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같은 특수규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인지도 꼭 봐야 해요. 근처에 문화재가 있으면 건물 높이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 네 가지를 통과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담금 문제, 이게 결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잖아요. 맞습니다. 분담금 추정이 동의율 확보의 핵심이라고 하던데요. 네. 결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내야 새 집을 받는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제일 궁금하죠. 이걸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실로의 시작이에요. 대략적인 설계로 총 몇 세대를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해서 총면적을 구해요. 여기에 평당 공사비 같은 비용을 빼면 개발 이익이 나오고 그걸로 분담금을 예측하는 거죠. 이 계산 과정이 논리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 6단계 로드맵을 보면 대부분 행정 절차나 서류 작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유독 4단계인 동의서 진고 단계만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건가요? 여기서 뭔가 가장 큰 드라마가 벌어지는 것 같네요. 하하, 핵심을 보셨네요. 앞 단계들이 서류와의 싸움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사람 마음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아,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기 전에 준비할 것도 정말 많아요. 동의서 양식에 오탈자 하나만 있어도 나중에 전부 무효 처리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애써 받은 동의서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세 가지 사전 준비가 필수예요. 첫째,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넣은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고요. 네. 둘째, 만든 양식을 들고 구청에 미리 가서 검토받는 사전 협의가 정말 중요해요. 아, 구청이랑 미리? 네, 담당자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처럼 유효성을 증명할 증빙 서류도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조감도 보여주고 자산가치 상승을 설명하라는 조언을 보니 저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설명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셨군요. 다들 처음엔 와 하다가도 그래서 내 분담금이 얼만데? 라는 질문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역시 돈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소통 전략이 중요해요. 멋진 미래 모습, 조감도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민감한 예상 분담금 정보를 절대 숨기면 안 돼요. 공개를 해야 하는군요. 네, 타입별 예시표까지 만들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계산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반대 의견도 듣고 답해주는 Q&A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의외였던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죠? 당연히 모든 사업이 똑같은 동의율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아, 네. 심지어 2026년 2월 28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이 숫자도 달라진다니 이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특히 소규모 사업들의 문턱이 낮아져요. 낮아진다고요? 네. 소규모 재건축은 원래 소유자 80%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게 70%로 완화되고요. 가로주택 정비도 80%에서 75%로 낮아집니다. 와, 5%에서 10%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지막 한두 명 때문에 사업이 멈춰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 변화 때문에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아지겠는데요. 네, 그 5% 때문에 몇 년씩 멈춰있던 사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재건축은 여전히 까다로워요. 전체 소유자 75%, 토지 면적 75% 동의에다가 각 동별 과반수 동의까지 받아야 하죠. 아, 복잡하네요. 재개발은 소유자 75%, 토지 면적 50%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기반 시설이 열악해서 다 뜯어고치는 재개발이 가장 큰 공사인데 동의율 요건에서 토지 면적 기준은 오히려 재건축보다 낮네요. 50% 대 75%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재개발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아, 공공성. 네, 낡은 동네를 개선해서 도시 전체 환경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 면적이 작더라도 많은 수의 주민이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턱을 조금 낮춰준 겁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부분이 바로 다음인데요. 동의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사업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이 부분이 주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무서운 부분일 수 있어요. 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그냥 영구적으로 사라져요. 영구적으로요? 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절대 조합원이 길 수 없고 결국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매도 청구라는 게 말 그대로 내 집을 강제로 팔아라라는 소송을 당하고 그것도 보통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팔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와, 한번 반대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이에요.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요. 아, 정말요? 그러다 나중에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면 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네요. 소규모 재건축은 한번 반대하면 그걸로 끝이고 심지어 헐값에 집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건데 가로주택 정비는 일단 지켜보고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주민 입장에서 하늘과 땅 차이의 협상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정말 결정적인 정보인 거죠. 와, 정말 아찔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목표 동의율을 달성했어요. 네. 이제 조합을 만드는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네, 동의서 받는 게 등산으로 치면 8분 능선을 넘은 거라면 이제 정상까지 가는 행정 절차가 남았죠. 하하, 네. 총 6단계인데요. 받은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검증하고 조합의 헌법인 정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구청의 깐깐한 심사를 거쳐 보완할 건 보완하고요. 통과되면 드디어 인가고시가 나고 마지막으로 모든 조합원이 모여 대표와 임원을 뽑는 창립총회를 열면 공식적으로 조합이 출범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한숨 돌리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초기 운영의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이요? 네. 인가받고 끝이 아니라 30일 안에 법원에 법인 등기를 마쳐야 법적 효력이 생겨요. 이때 예산이나 회계 규정 같은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딱 갖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돈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사업이 산으로 가기 쉬워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성공 열쇠는 소통과 투명성이라는 두 단어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불안은 불확실성, 즉 뭔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른다는 느낌에서 오거든요. 아, 그렇죠. 이걸 해소해주는 게 성공의 열쇠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연령대별로 맞춤형 소통이 필요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큰 글씨로 된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서 직접 전해드리는 게 효과적이고요. 네네. 젊은 층과는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실시간 소통하는 게 좋죠. 그리고 분기별로라도 다 함께 모여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주민 간담회는 필수고요. 투명성 측면에서는 깜깜이 사업이라는 오해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추진의 활동 내역이나 구청과 뭘 협의했는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즉시 공유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상 분담금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돈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줘야 합니다.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겨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리스크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진짜 신뢰가 쌓입니다. 오늘 정비사업 동의율 확보 가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니 이 복잡한 법률과 숫자들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모든 절차의 중심에는 결국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있죠. 이 자료는 그 복잡하고 긴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주민들과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지에 대한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절차와 동의율이라는 숫자는 결국 우리 동네를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이 과정의 당사자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조금의 갈등이 있더라도 빠른 사업 속도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디더라도 모든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